그런데 일부 암 환자들은 이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새 방침 때문에 약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한국 사람. 부작용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그거는 그냥 환자들 죽이는 거예요. 진료 선택권을 막지 말라는 암 환자들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과 9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새로운 보장성을 확대하는 선거철 공약사업 해결에 사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이런 주제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의 집단 행동에 공감할 국민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어떻게 공공의대 학생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잘못됐다는 점을 해명을 하는데, 근데 이 해명이 또 논란을 일으켰어요. 변호사님 보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데 왜 시민단체 관계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요, 부지사님, 지금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 공공의대법은 통과시킬 수 있는 조례의 실은 기회이거든요. 이 지금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가오르는 근방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이런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은 21대 국회에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신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문제지만은 소득이 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관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실업급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빈틈을 노려서 구직급여만 계속해서 따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 179만 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180만 원 정도니까 최저임금보다도 이 월로 따져보면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악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저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년간 3회 이상 저걸 타먹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년간 3회 이상.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반 정도는 일해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네. 실업급여 또 타고 또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데 이런 분들이 실은 계속해서 3만 명이 재작년 넘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4월만 벌써 2만 명이 넘었어요. 3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올해는 거의 4만 명, 5만 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한 20대인데요.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녹취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소정 근로일수록 180일이잖아요.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갔어요. 스카우트가 들어왔어요. 실업급여에 와서 보니까 이 회사에 못 가겠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성함 사인,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은 하루에 6만 120원씩 실업급여 그냥 그대로 다음날 통장으로 들어와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준다니까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구나.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보니까 제주도를 4번 갔다 오고 부산을 5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너무 편안한데 국가는 들 때 미안해지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입니다. 올해가 1월부터 해갖고 7월까지 급증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보고 계시는데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1조 원이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월 1조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건데 실제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사람이 드물다는 건데요. 주요 경제 지표마저 나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가 성과를 내려면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었죠. 올해 16%가 올랐고 내년과 후년에도 15%씩 큰 폭으로 계속 올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지키면 3년 동안 많게는 3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내놓은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민간 부채가 너무 빨리 커지고 있다라고 걱정했던 2달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정확히 읽자면 부채의 규모가 4위가 아니라 증가 속도가 세계 4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죠. 그런데 이제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만 본다면 GDP 대비로 95.5%입니다. 43개국 중에 7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도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GDP 대비 7위였는데 오늘 보도된 걸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는 39개국 중에 드디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에서는 43개국을 조사했는데 뒤에 것은 왜 39개국만 조사했나? 부정확한 거 아닌가? 이거는 조사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월 조사는 결제은행에서 BIS고 7월 조사는 금융협회 IIF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이것은 75% 정도까지는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국가 경제에 서서히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신 대로 95.5%에서 97.9% 한참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볼까요? 우리가 1위인데 97.9죠? 영국은 2위인데 84.4로 쑥 내려옵니다. 홍콩 82.5, 미국은 75, 태국은 70, 말레이시아 68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2, 3, 4위와 우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가계부채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계들이 빌린 돈은 좋은 투자가 아닌 어떻게든 가계를 유지해 보려는 또는 먹고 살려는 생존형 대출이어서 생산성이 없습니다. 가계가 파산하면 드디어 국가 경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새 늘어나는 가계 대출은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해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그리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그리고 여기에다 국가정보원 이름 변경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 권한 어떻게 축소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 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앞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 범죄, 또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배임 등의 경제 범죄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수평적인 협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수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이름부터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이름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이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을 사이버, 경제안보 업무와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와 감사원 감시를 강화해서 조직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검찰과 국정원에 관한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경찰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 여당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발표로 경찰은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게 됩니다. 낮은 임금에 비해 비싼 식료품과 옷값 탓에 서울의 체감 생활물가가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글로벌 통계 빙교 사이트 넘베오를 인용해 올해 서울의 생활물가 지수는 세계 337개 주요 도시 중에 26번째로 파리나 런던, 홍콩을 능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식료품만 보면 뉴욕과 도쿄, 파리, 런던보다 크게 높았고 의류도 뉴욕과 도쿄, 런던 등보다 비쌌습니다. 임대료는 세계 상위 30개 도시 평균의 1.4배에 달했지만 지난해 한국의 평균 임금은 OECD 35개국 중 중하위권인 20위에 그쳤습니다. 집값 잡으려면 제일 심플한 거는 공급 확대예요. 아니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건 수요를 줄이든지 공급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수요가 줍니까? 안 줄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줄면 공급을 늘려야죠. 근데 공급 확대 정책은 전혀 안 써. 전혀 안 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공급 확대하니까 그냥 이명박 대통령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5년 동안에. 박 대통령 때도 별로 안 늘렸지만 그 늘렸던 여파로 인해 가지고 10년간은 거의 아파트값이 안 올랐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3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52% 올랐으니까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왜 안 할까요?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도 서울시 뉴타운부터 폐지했던 이유가 그렇게 새로운 집이 들어오면 새 집에 아파트 보유자가 늘어나면 지역이 보수화돼서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그냥 그 상태에서 페인트 칠이나 좀 하고 살아라 그런 거지 절대로 재건축 재개발 허용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집 아니라도 어딘간 살아야 할 거 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새 집에 살아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 값은 오른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새 집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니까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임대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임대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때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가 보유는 절대 안 늘립니다. 대신 임대 아파트만 늘려요. 임대 아파트만.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라. 다른 세금 올리는 건 조세 저항이 엄청 심한데 이거는 그나마 조세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해서 세금 올리는 거는 조세 저항이 가장 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 없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부가 병을 막는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내 사생활을 들춰볼 수 있다는, 더 나아가서는 감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지나쳤던 이런 일들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자를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안면인식 카메라를 학교와 아파트 등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f excessive data is being collected, it can then turn into a surveillance tool in the hand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국제 비영리 법률센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32개 나라를 꼽았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조기 진화와 시민 모두의 안전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가 작년 1월 신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한테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이 정권은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입니다. 조건부 재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김 기자는 방송사 재허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고,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영 간섭 등으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라며 폐업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경력 23년 기자가 숙청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문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그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누군가와 휴대폰 메신저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주 원내대표 기사가 포털뉴스의 메인 화면에 걸리자 윤 의원이 카카오에 항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들어오라고 해라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들어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로도 3대 포털 사이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이트 기사에도 댓글 작업을 한 걸로 의심된다는 건데 드루킹 측근의 SNS에서도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열렸던 1, 2심 판결에서는 전교조를 법 외 노조로 통보한 게 문제없다고 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 현장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그동안 끊겼던 교육당국의 지원금을 다시 받게 되고 교육청과 단체 교섭할 권한도 되찾게 됩니다. 전교조의 영향력이 교육 현장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옵니다.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가 해제됩니다. 장마디 찾아온 찜통더위에 사람들은 바다에 몸을 담갔습니다. 튜브에 탄 채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속에서 첨벙이며 하는 공놀이에 더위도 저 멀리 달아납니다. 잠시 물 밖으로 나와 가족과 함께하는 모래찜질놀이도 즐겁습니다. 하루 10만 명이 오가는 서울시청역.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길 안내를 하던 협력업체 안전관리원 5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첫 집단 감염이지만 정확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뤄진 곳은 안전관리원들이 점심을 함께 먹던 휴게실로 추정됩니다. 휴게실과 안전관리원이 일한 위치는 모두 지하 2층. 승객들이 다니는 이동 통로와 겹칩니다. 당국이 이 민노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둔갑을 시켰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종강역 일대 2천여 명이 참석한 민노총 집회에서 조합원 A씨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청과 오산시청이 평택 65번 확진자 A씨와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광화문 집회 관련이다라고 게재를 한 겁니다.
보건당국 정례 브리핑에서 광화문 집회 40명 추가 확진, A씨, 민노총 노조원을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이 A씨, 민노총 A씨는 자가격리 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은 후 외부 활동, 자가격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22일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야산에 올랐다가 귀가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 박주민이가 낮에는 비대면 화상으로 의원 워크샵 한다 이런 사진을 올렸었던 거죠? 아니 말도 네. 너무 가증스러워. 네. 화상회의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원 워크샵 하면서 코로나가 바꿔놓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씩씩하게 적응하는 중. 네, 씩씩하게 적응하는 중. 저 두 개의 사진이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저거는 자기가 찍은 거고 앞에 그 술 마시는 사진 남이 찍은 거잖아요. 몰카잖아요. 저게 진짜고 저거는 쇼다. 쇼죠. 이건 연출된 사진. 연출 쇼. 아니 집에 있으면서 마스크는 왜 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독교만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종교차별적 금지 명령이라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에 대해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법박하는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좀 무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사업주들이 그 고용인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고용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서 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같이 줄어서 우리나라에 못 사는 절반의 가구들이 근로소득도 힘들고 사업소득도 힘들어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는 거죠.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까지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83.1%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크다라고 답했고 10명 중 6명은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으로는 편가르는 정치권 문화, 자기 의견만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 등이 꼽혔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편하게 대화할 수 없고 중도적인 입장은 무시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59.4%는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고 52.6%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언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에도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모흥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 모흥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시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슬로건입니다.